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책은요. 문유한 지음의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니까요. 솔직히 저 스스로가 좀 안쓰러웠어요. 남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왜 나 스스로한테는 그렇게 못했을까 반성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 더 나아가 도시에서의 생활은 참 힘들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자존감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문유한님은 자존감의 높낮이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나를 챙기는 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자. 거울 속에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누군가 당신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눈빛, 표정, 그리고 말투를 보면 느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자마자 바로 고개를 돌리거나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안부를 묻는데 쌀쌀맞은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더 나아가 당신이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일 리가 없다.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대할 것이며 당신이 힘들어할 때에는 공감과 위로를 보낼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이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말투에 성가심과 무성의함이 배어 있다면 상대가 나를 위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똑같다. 자신을 향하는 눈빛과 말투, 그리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세요? 실제 상담실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다. 많은 분들은 이 질문을 낯설게 느낀다. 다른 사람들의 눈빛, 표정, 말투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향한 태도는 무신경한 경우가 많다. 자기 비난을 많이 한다는 문제로 상담을 오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주로 언제 어떤 말로 자신을 비난하나요? 자기 비난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상황에서 자기 비난을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자기 비난을 하는지, 그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못한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기를 대하는 일정한 태도, 말투, 그리고 비난의 소리를 알 수 있다.
우선 가만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자. 어떤 눈빛과 표정, 자신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거울을 보면 눈길부터 잘 마주치지 않는다. 이들은 평소에도 외모만 확인하는 용도로만 거울을 본다. 한 번도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 잘 지내나? 괜찮나? 지쳐 보이네. 같은 인사말을 건네지 않는다. 따뜻한 말은커녕 거친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자기 친절의 핵심, 자기와의 대화. 자기 돌봄 워크숍을 할 때 나와 마주하기 시간을 갖는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과 2분가량 대면하는 시간이다. 말 그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자기 눈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울까? 1차적으로는 어색한 느낌 때문이지만 그뿐만은 아니다. 이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차가움, 멸시, 냉대, 경멸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다. 2분이라는 시간은 참 길다. 그런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감정이 올라온다. 자신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힘든 삶을 헤쳐온 자신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함부로 대해왔다는 마음에서 미안함을 느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 삶은 뜻대로 되는 일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삶의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평소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라면 힘든 상황에서도 종종 자기를 위로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친절이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인 것처럼 자기 친절 또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다. 자신에게 먼저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친절의 핵심은 자기 대화에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많이 신경을 쓴다. 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주의를 기울인다. 때로는 마음에도 없지만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일부러 해주기도 한다. 타인과 소통을 좀 더 잘하기 위해 대화와 관련된 책도 보고 대화법도 익히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와의 대화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투로 건넬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이들의 내면에는 대화가 없고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 비난이 전부이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이들의 내면에는 비난꾼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대화의 구조를 알아차리고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자기 친절의 여정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면의 언어와 대화에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신을 외면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습관적 반응에서 벗어나 한 번씩 자신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한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오늘 거울을 볼 때 가만히 자기 눈동자를 보며 눈맞춤을 해보라. 어색함이 느껴져도 가만히 바라보라.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보라. 꼭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안부부터 물어보자. 안녕? 오늘은 어때? 별일 없어? 자기 친절에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작은 관심이다.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잘못된 경험이 있을 뿐. 흔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고 문제를 자초했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를 2차 가해라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키도록 동기를 제공했다고 매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가해 상황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게 왜 아빠한테 자꾸 대들어? 우리 집에서는 네가 문제야라며 피해자가 맞을 만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비난하고 희생양을 삼는 경우다. 종종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가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비난한다고 느끼면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고립과 절망에 빠진다. 그런데 2차 가해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만은 아니다. 더 많은 경우는 스스로에 의해 저질러진다.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비난을 함으로써 고통에 고통을 덧붙이는 셈이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난 살 가치가 없어. 난 항상 실수만 해. 나라는 인간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이제 몰라. 어떻게든 상관없어. 난 당해도 싸. 등과 같은 사건과 상황에 따라 자기 비난은 넘쳐난다. 이러한 자기 비난의 대화는 흔히 지나친 당위, 낙인 찍기, 비아냥거림, 욕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나친 당위는 결과를 가지고 너는 뭐뭐 했어야 했어, 너는 뭐뭐 하지 않았어야 했어 라는 식으로 이전의 선택과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과를 토대로 두고 비난하는 식이다. 애초에 의도는 전혀 존중되지 않고 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된 것이 된다. 둘째, 낙인 찍기는 자기의 실수나 부족함을 빌미로 자기를 나쁘거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규정 짓는 것을 말한다. 자기 문제와 존재를 구분하지 않고 존재 자체를 비난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반성과 자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 넌 나쁜 사람이야. 넌 게을러 터졌어. 넌 형편없어. 넌 구제불능이야. 등이다. 셋째, 비아냥거림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 넌 어차피 해도 안 돼. 넌 이제 끝장이야. 라고 자기를 비꼬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욕설이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바보, 병신, 쓰레기, 정신병자, 미친놈 같은 욕설을 서슴지 않는다. 자기 비난이 파괴적인 것은 말로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긍정적 의도로 자신을 혼내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이 거듭될수록 서서히 스며들어 자기 정체성으로 굳어진다. 그렇게 습관적인 자기 비난은 자기의 파괴적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꼭 칼로 자해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자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은밀한 자해를 동반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움직이다 잠보상을 입고 이를 거칠게 닦고 안 좋은 자세로 계속 생활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토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안 자려고 애를 쓰고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들은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생활에 질서가 없고 삶을 가꾸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자신의 안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또다시 비난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자기 비난에 걸맞는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싫어하는 게 습관이 되었을 뿐. 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갈까? 정말 그렇게 비난할 만큼 잘못이었을까? 원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정말 친절이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 혹은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도록 학습되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존재여서가 아니라 자기를 잘못된 존재로 느끼게 된 잘못된 경험 때문이다. 그렇게 영향을 끼친 존재는 부모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고 조직이나 사회일 수도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기를 싫어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힘들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거친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말투로 자신을 대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해도 자기는 함부로 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특히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자기 비난이 심하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미움과 분노를 넘어 울분, 배신감, 무력감 등 여러 파괴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그 파괴적인 감정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부모를 증오하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자기까지 증오하게 된다는 데 있다. 분노를 폭발하다가도 늘 그 분노의 끝은 자기를 향한다. 나는 쓰레기와 같이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끼며 자학하게 된다. 이들은 하나같이 심한 자기 비난에 시달린다. 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비난했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내면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도 여러 비난의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상화된 자아상의 엄격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사정없이 비난의 칼날을 꽂는다. 이들은 자기의 작은 실수, 잘못, 실패, 약점 등이 드러났을 때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을 용납할 수도 돌볼 수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기 비난의 대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내면의 관찰자 두기. 요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언제 그렇게 느꼈나요? 자기와의 대화가 달라지고 있나요? 나는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의 중요한 척도로 자기와의 관계 개선을 꼽는다. 그렇기에 상담 중 미 질문을 여러 번 한다. 내담자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으니 적잖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꼭 어떤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은 그 질문 자체가 스며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지? 라는 질문 자체가 살아있어야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아무튼 이 질문을 들으면 처음에 별말 없던 사람들도 두세 번째 물어보게 되면 자기와의 관계 변화를 이야기한다. 특히 자기 외면이나 자기 비난의 습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예전보다 마음을 들여다본다거나 덜 비판적이거나 친절하게 대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들도 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시종일관 자신을 매몰차게 대한다. 그만큼 내면의 비난자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내면화되면서 내면의 비난자 옆에 내면의 관찰자가 서서히 자리 잡기 때문이다. 자기 비난을 멈출 수 있는 틈.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을 멈추자는 결심이 아니라 자기 비난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마음이다. 이 상황에서 자기를 무엇이라고 비난하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이다.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조차 자기가 어떤 비난의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목소리가 누구와 닮아 있는지 등을 물어보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록해보면 더욱 좋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겨난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아주 큰 변화이다.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내면의 비난자에 의해서만 마음이 지배당했지만 내면의 관찰자가 생기면 멈출 수 있는 틈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만 있었을 때는 이를 유일한 자기 목소리라고 여기고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지만 자기 관찰의 목소리가 생겨나면 의문을 품게 된다. 내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림과 함께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하지? 나를 좀 더 다르게 대할 수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다. 물론 처음에는 브레이크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관찰자는 내면의 비난자에게 계속 말을 건다. 게다가 자기 관찰의 마음과 함께 자기 연민의 마음이 자라면 내면의 비난꾼은 점점 약화된다. 과거와 달리 자기 비난에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춤, 살핌, 다독다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의 약속을 까먹은 것 때문에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는 자기 비난이 올라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잠깐 내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정신없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멈추고 살피고 다독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고 연민이 느끼는 마음이 자라나면 자기에게 건네는 혼잣말이 보다 유연해지고 관대해진다. 사실 자기의 불화의 상태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과 비난이 있었을 뿐이다. 너는 꼭 이렇게 해야 해.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등과 같은 명령과 너는 쓸모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와 같은 비난이 가득할 따름이다. 자아는 내면의 비난꾼에 장악되어 내부 독재가 횡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찰하는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자라나면 대화다운 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데도 넌 밤을 새워서라도 발표 준비를 잘해야 해 라는 명령이 습관적으로 일어났다고 해보자. 예전이라면 그냥 그런 명령에 이끌려 밤을 새워 발표 준비를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자기 관찰과 자기 연민의 마음이 발달하면 그런 일방적 명령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질문이 일어난다. 왜 아픈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 발표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큰일이 날까? 내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리 행동할 수 있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물론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끌려갈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이러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며 좀 더 유연해지면서 현재의 상태와 조율이 일어날 수 있다. 마음이 조화와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과 여가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이상과 현실의 조율처럼 내 안에 다양한 자아의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면의 일당 독재에서 벗어나 내부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러지 마. 지금은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아. 나를 더 아프게 하면서까지 잘해야 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든 자기를 친절하게 대하든 고통스러운 현실이나 과거가 달라지는 게 있냐며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그 경험 자체에서 비롯된 1차적 고통과 그 경험에 대한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2차적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픔은 보편적인 1차적 고통을 말한다면 괴로움은 주관적인 2차적 고통을 말한다. 1차적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거나
비난을 휩싸일수록 2차적 고통은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친절을 통해 1차적 고통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2차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자기 친절 연습을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이 부분에는 상당히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는 최소한의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어서였을까? 왜 최소한의 친절조차 그리고 연민조차 베풀어서는 안 되는가? 자기의 친절은 자기가 뭘 잘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칭찬이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보내는 친절 또한 상대가 꼭 뭔가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지 않는가? 자기 친절이 힘들었던 수많은 날들을 견뎌온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삶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이자 예의이다. 자기 친절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통을 줄어드는 것은 그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 친절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면 내면의 관찰자와 함께 내면의 벗으로 자리 잡는다. 내면의 벗은 때로는 냉철한 의문과 질문을 하지만 때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주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이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꼭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넌 너무 지쳐있어.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게 좋겠어. 처럼 기존에는 듣지 못했던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는 이상이 아닌 현실에 집중하는 목소리이고 완벽 대신 성장을 지향하는 목소리이고 자기와 상호 공존하는 목소리이다. 낯설 수 있지만 그 목소리야말로 어쩌면 진짜 당신의 목소리인지도 모른다. 부작용 없는 항비난제. 괜찮아. 자기 친절의 목소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친절의 문구를 자신에게 건네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이야기할수록 실수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친절의 대화가 떠올려진다. 몇 년 전에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그 다음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았다. 다소 조바심이 생겨서 평소보다 급하게 내려왔다. 그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나서 아이씨,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라고 야단을 쳤을 것 같은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몸을 다쳐가면서까지 급하게 서두를 것 없어. 조금 늦으면 어때? 라는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팔은 욱신거리고 손바닥은 쓰라렸지만 마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나를 대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때 다소 놀랐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했다. 그 내용은 그때마다 다르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이었다. 자기 돌봄 클럽의 멤버들과도 이 대화를 함께 연습한다. 자기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의식적으로 친절의 대화를 건네는 것이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진다. 예를 들어 접시를 깨뜨리거나
무언가를 깜빡했다고 해서 예전처럼 쉽게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 이 멍청아, 이 바보야 하는 습관적인 비난 대신에 그럴 수도 있어.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하자 정도로 자기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회사 상사들 앞에서 발표할 때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할 말을 빠뜨렸다고 해보자. 예전에는 넌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혼을 냈다면 자기 친절 모드로 바꾸고 나서는 자기를 좀 더 이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생각보다 꽤 긴장했구나.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 다음번에는 사람들 의식하기보다 발표 내용에 집중하자 라고 토닥일 수 있다. 자기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나지막이 이야기해보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말이 오히려 자기 문제를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습관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이지 습관적으로 자기 비난에 빠진 이들에게 괜찮아는 부작용이 없는 항비난제가 되어준다. 그리고 자기 친절은 그대로 타인에 대한 친절로 이어진다. 넌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생겨난다. 내가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는 것처럼 타인 또한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는 건 역시 보편적 인간성의 한 모습이다. 자, 책을 잠시 덮고 양팔을 X자로 건너편 어깨를 잡아 나비 포옹을 해보자. 혹은 한 손으로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보자.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내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반성이 비난이 되지 않게. 자기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자기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줘야 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반성이나 비판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다. 다만 반성과 비난은 구분되어야 한다. 나는 청소년기에 일기를 꾸준히 써본 적이 없다. 중간에 툭툭 끊어졌다. 내 나름대로는 반성을 위해서 일기를 썼다. 그러나 쓰다 보면 늘 자기 비난으로 흘러갔다. 개선이 뒤따를 리 없다. 결국 일기장을 던져버리고 아무 반성 없이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위기감을 느끼고 한가득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극과 극이 오간 것이다. 지금에서야 그 균형을 맞춰가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는 반성의 수위를 조절하는 일은 어려웠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서도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반성을 하지만 그 반성은 늘 비난으로 치닫고 만다. 왜 그럴까? 자기 친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기 친절이 없는 자기 반성은 자기 비난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스토아파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권했다. 그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이야기한다. 다만 세네카는 자기를 돌아볼 때 잊지 말아야 할 태도를 강조한다. 그는 판사가 피고인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유무죄를 따지고 징벌을 내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잘못을 통해 현명한 처신을 배우기 위한 관찰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그는 자기 반성의 목적을 분명히 말한다. 자기 반성은 자기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오직 자기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철학자 미셀 쿠퍼는 자신의 책 성의 역사 3에서 세네카의 자기 반성의 원칙을 이렇게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반성의 목적은 자신의 유재성을 그 세세한 부분까지 또 그 가느다란 뿌리까지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목적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행동 규칙들 또한 기억하여 훗날 머릿속에서 그것들을 되살려내기 위해서이다. 검토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되살리는 것은 객과를 고정시키거나 가책의 느낌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번의 실패를 상기하고 명상하는 확인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보장하는 이성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반성과 비난은 전적으로 다르다. 반성은 자기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아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간다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을 통해 점점 인간으로 되어갈 뿐이다. 그러나 반성은 칼과 같아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기의 허물을 잘라낼 수도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성이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와 존재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은 기본적으로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다. 즉, 반성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반성과 비난의 차이이다. 흔히 반성으로 위장한 자기 비난은 내가 문제야 로 끝이 난다. 이는 개선은커녕 체념으로 이어지는 가짜 반성이다. 우리는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이제 내가 이 잘못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해결로 의식의 초점을 옮길 수 있다.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반성은 아니다. 반성은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겉으로 드러난 잘못뿐 아니라 그러한 잘못을 유발한 마음을 잘 살펴보는 것이다. 부끄러움과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자기 기준, 신념, 전제 등을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오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해보자. 엄마는 크게 소리를 질렀고 아이는 결국 울었다. 그렇다면 소리를 크게 지른 것은 잘못했어가 반성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게 된 그 기저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아이는 바로 따라야 해 라는 마음속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면 그 기준이 타당한지
왜 그 기준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반성한다고 해서 바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오래된 문제일수록 바로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개선에 대한 관대함이다. 자기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큰 결심을 통해 한 번에 바뀌어야 한다고 다그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포기하지 않고 초바심을 내지 않고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다. 자기 관찰자가 되어 삶을 돌아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이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어른들의 존재 방식이다. 네, 문요한 즈음에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어떨지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웃는 모습인가요? 아님 우울한 모습?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무표정이신가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안 좋은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자책을 하시나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 자신과 일체화되어 나는 안 될 놈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비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주세요. 내면의 비난자가 아닌 관찰자를 두어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괜찮아 라는 위로를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 치유와 자기 돌봄으로 더욱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성측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